안녕하세요.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아,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화면 공유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음, 노션 페이지 좀 틀어줄 수 있을까요? 네. 네. 음, 전 시간 숙제 좀 보고 오겠습니다. 혹시 1번 숙제 하셨을까요? 요거 1번 포폴 이력서를 네네.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제가, 모르겠네요. 제가 드리긴 했죠. 네, 이 템플릿은 주셨어요. 근데 어, 그, 기존 포폴이 어떻게 돼 있죠? 제가 기존 포폴을 까먹어서 한번 기존 포폴을 저한테 짚보여줄 수 있을까요? 잠깐만 이게 뭐지? 이력서 아닐까요? 잠시만요. 이게 무슨 창이지? 알고 보니 아, 네. 이 상태에서 과정을 추가하면 됩니다. 포트폴리오에. 어, 과정이요. 네네. 어, 과정이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해서. 네, 제가 다른 포트폴리오 보면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네, 음, 네, 여기 있네요. 배경 과정, 예, 여기. 배경 과정 결과. 네, 여기 보면은 배경은 있는데, 해결 전략에 이게 좀 추상화돼 있거든요. 모듈화가 어떤 모듈을 하는지, 아키텍처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패 조건에 대한 지금 인터페이스, 이렇게 다 화로 돼 있잖아요. 인터페이스. 네, 요거를 더 한 두 문단으로 어떻게 짜는지에 대한 코드를 좀 더 상세히 추가해서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되거든요. 음, 음, 네네. 한번 그러면 간략하게 하나를 저랑 같이 지금 옮겨볼까요? 아니, 전혀 감이 안 오신다고 하시길래. 감은 안 오는 건 아니고, 이제 더 상세하게 작성하라는 말씀이신 걸로 이제 이해를 했는데, 네네. 거짓말을, 구라를 보태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대로 해야죠. 그죠? 네. 아니, 사실대로 과정을 써야죠. 사실대로. 과정. 그러니까 해결 전략이 아니라 해결 전략을 이제 사실대로 과정을 써야죠. 네, 제가 좀 더 네.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듈화랑 인터페이스화, 이 제시도 3회가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지금 없어 보이거든요. 네, 제시도 3회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한 어, 과정을 좀 더 상세히 명세해서 그 템플릿에 넘겨와 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또 드릴게요. 음, 과정 추가.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과정만 여기 다른 말로는 트러블 슈팅이거든요. 지금 이게 트러블 슈팅이고 요게 많이 쌓여야 이제 이 사람의 경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네. 요걸로 이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1번은 다시 숙제를 해오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이건 기말 블로그 글 정리가 요건가요? 아니면 아, 블로깅은 제가 아직은 못했어요. 그럼 이거는 정리는. 어, 어, 네, 같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아마 락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네, 그 비관정락이랑 낙관정락이랑 또 다른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그 범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이제 종류가 이제 비관정락, 낙관정락밖에 그것만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뭐 분산락은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비관적 락, 낙관적 락은 그 분류가 아니라 그 락을 어떻게 접근해서 쓸 건지에 대한 락의 가중치를 높일 거냐, 낮출 거냐에 대한 방법론적 내용이고, 얘는 실제 락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얘는 음, 기술적인 거고, 걔는 방법론적인 거예요. 음, 네, 그래서 그거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시면 안 되고, 네, 락의 종류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언제 쓰는지와 언제 가중치를 높여서 비관적으로 쓸 건지, 아니면 성능 때문에 낙관적으로 쓸 건지를 아시는 게 요 글을 쓰라는 의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볼게요. 어, 동시에 같은 데이터를 읽지만 쓰는 건 금지. 요거는 언제 이렇게 써야 될까요? 공유락을. 그, 조회 성능에 좀 들어가는 서비스에 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동시에 읽는다는 건 사실은 동시에 읽는다는 건 그 동시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 쓰는 건 네, 쓰기가 쓰기는 동시성을 금지되었다 네. 보니까 동시성이 보장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쓰는 것만 지금 동시성을 보장한다는 소리죠, 공유락이. 같은 데이터를 읽을 수 있지만 쓰는 것은 금지. 그러니까 쓰기가 금지되면 어쨌든 데이터가 변형이 안 되기 때문에 쓰는 거에 대한 동시성을 보장을 하는데 또 그렇기 때문에도 읽는 것도 이제 데이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동시성을 보장하는 거가 아니요. 공유락, 아닌가요? 예, 저게 쓰는 것만 금지한다는 말이 읽는 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낙관적인 거죠. 쓰는 것과 읽는 것도 다 금지하는 게 사실 비관적인 거거든요. 얘는 어떻게 보면 낙관적인 락 중에 하나인 거죠. 왜냐면, 어, 동시에 읽는 속도가 중요한 서비스에 쓰는 거예요. 이 공유락은. 그런 서비스가 뭐가 있냐고 말을 하면은, 음, 경매? 경매를 하는데 낙찰받는 사람은 무조건 한 명이 되잖아요. 네. 마지막 입찰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입찰들이 왔을 때 그걸 빠리빨리 봐야만 입찰을 할 수 있는데 읽는 거는 동시성이 안 맞을 수 있더라도 요청이 왔을 때는 유니크하게 그러니까 그 트랜잭션이 데이터가 불일치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금 제가 말한 상황에서 보통 공유락을 쓰거든요. 반대로 베타락은 그러니까 공유락의 지금 경우가 네, 그 예를 들어 선착순 한 명에게 뭔가 주어진다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맞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공유락과 베타락의 차이는 얘는 읽기조차 불가능하다는 말은 읽기도 동시성을 보장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읽기는 동시성이 보장은 안 되지만 응답을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성능은 베타락보다 빠르다. 읽는 거 한정해서요. 둘 다 쓰기는 안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동시에 같은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는 게 어쨌든 네. A와 B가 뭐 2, 3초 차이 나도 동시에 같은 데이터를 읽는 거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근데 네. 이 같은 데이터를
읽는 것과 동시성을 보장한다는 이 말과 그 상응하는 그런 말이 아닌 거네요. 아예 다른 개념의 다른 개념이에요. 저게 읽을 수 동, 있다는 말은 다른 스레드가 입점해 있어도 그 스레드의 액션에 따라서 사실 읽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읽는 거는 락을 안 걸겠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사실 읽는 것도 네. 걸어야 돼요. 왜냐면 읽는 순간에 다른 스레드가 와서 쓰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공유락의 경우는 쓰기가 금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쓰기는 금지되어 있지만 읽는 네. 속도가 느려가지고 다른 스레드가 먼저 쓰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읽는 중에도.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쓰기가 금지되었다는 게 이제 다른 스레드가 또 쓰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하셨는데 그 네. 상황이 좀 머릿속으로 그려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 예시를 지금 제가 물어보려고요. 다중 스레드에서 네. 어, 읽기 데이터, 돌치, 예시 상황. 약간 수도코드 형식으로 지금 예시를 들어줬고, 리드 밸류를 할 때는 그냥 트라이 캐치. 근데 리드 락이네요. 얘도 락을 걸어서 지금은 잘못되지 않았을 것 같고, 여기서 잘못된 패턴으로 읽을 때, 어, 요걸 봐야겠어요. 스레드 A랑 B가 있는데, 밸류 10을 읽고 20을 읽었어요. 각각의 스레드가, 얘가 읽을 시점에 10을 읽고, 같은 밸류는 20을 변경을 했네요. B는. 얘는 읽기락을 해제했어요. 읽기락이 아니라 쓰기락. 근데 스레드 A에서 업데이트를 했더니 11이 됐어. 근데 사실은 20이잖아요, 지금 얘는. 얘가 지금 20으로 변경을 했는데 얘는 11로 읽었어요. 11로 업데이트를 했어요. 스레드 A는 11로 라이트를 실행하는데 얘는 아직도 20인 거죠. 사실 다시 접근했을 때, 그러니까 스레드 A가 락을 해제하고 다시 접근했을 때 기다려야 돼요. 얘가 끝날 때까지, 락을 해제할 때까지. 근데 기다리지 않고 읽을 수 있는 거죠. 잠시만요. 저 3DA에서 어떻게 라이트락을 해제를 하죠? 음, 라이트락을. 왜냐면 리드락을 획득을 했고 10을 읽었으면 리드락이 어쨌든 읽었으니까 풀릴 것이고, 정확히 스- 말하면 리드락을 네, 획득했잖아요. 네, 얘가 라이트를 하면 안 돼요. 그 데이터가 읽는 것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획득할 네, 수가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획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말은 리드락은 공유락이기 때문에 동시성을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름만 락이지 공유락이기 때문에 다른 스레드가 언제든 접근해서 조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된 거잖아요, 어찌됐건. 그게 이제 공유락의 특, 단점이죠. 특징인 거잖아요. 특징이죠, 특징. 예. 어, 근데 네네네. 근데 라이트락을 획득을 했는데 3B에서 3A에서 라이트락을 해제를 했다라는 게 요거는 3D, 사실 큰 의미가 사실 스레드 B에서 해제하는 게 맞죠. 그쵸, 그쵸. 네. 이게 지금 표가 잘못된 것 같고, GPT를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이 네, 그래프를 때문에 한 건데, 어찌됐건, 얘는 10으로 읽었는데, 얘는 라이트락을 획득해서 20으로 바꾸는 상황이 오면, 얘는 네, 지금 3D 10으로 알고 있잖아요. 벌써 그쵸. 불일치가 발생한 거죠, 사실은. 이 시점에서. 네, 네네. 여긴 이해되시죠? 그냥 여기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아, 될 것 같아요. 네네. 하여튼 이런 상황에, 사실 조회까지 락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사실 베타락인 거죠, 사실은. 조회에도 불가.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읽기조차 불가. 음, 그래서 이런 락들이 있고, 아예 로우락 걸듯이, 테이블락이나 로우락 걸듯이 거는 게 베타락인 거네요. 약간 그건 DB에서. 이제 단위별로 락을 거는 거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로우 단위별로 읽기조차 불가능하게 하는 거죠. 음, 그 분산 락이 이제 중요한데, 분산 락이 혹시 왜 중요한지 대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이게 이제 인스턴스가 여러 개 올라가 있을 때, 네.
데이터를 읽거나 쓰거나 할 때 하나의 데이터를 이제 두 인스턴스에서 경합이 일어났을 때 네, 뭐 A에서 바꾸고 또 B에서 바꾸고 이래버리면 데이터 불일치가 일어날 거잖아요. 네네, A에서 읽은 값과 B에서 읽은 값. 그래서 이거를 어 인프라단 차원에서 뭐 레디스나 이런 쪽에서 한 서버에만 그 락을 부여하고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바꿀 수 있게끔 네, 이게 처리하는 걸로 지금 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방금 인스턴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게 맞고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가지인데 하나의 그러니까 보통 MSA에서 통신을 통해서 하나의 처리도 우리가 결제를 송신한다고 했어도 토스라고 가정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100개 서버를 왔다 갔다 해서 결국에는 PG까지 다 포함해서 토스 내부 서버까지 해서 응답이 오는데 그 어플리케이션端에서 유니크한 주문 번호를 상태값을 계속 관리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외부에서 관리하는 것과 내부에서 관리하는 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락이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음, 네. 외부에서 관리한 것과 내부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예를 걸까요? 들어서 DB가 여러 개예요. 네. 우리 토스 DB가 있고 PG DB가 있어요. 근데 나는 주문을 완료 처리해 보는데 PG는 아직 완료 처리하지 않았대요. 이렇게 되면 데이터가 불일치가 발생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음, 락을 분산하는 락이라는 거는 PG에서 관리하는 그 데이터도 있고 우리의 데이터가 있는데 중간에 일치에 어떻게 보면 접점인 거죠, 데이터를. 접점시키기 위해서 이 락이라는 걸 걸어서 PG도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우리 내부 데이터도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중간 수단인 거예요. 만약에 이 그럼, 락이 없다고 네. 하면은 쟤네는 업데이트 치고 우리는 예외가 발생해서 업데이트를 못 치면은 우리 계좌에서는 1,000원이 송금이 안 됐는데 쟤네는 송금이 됐다고 하면은 나중에 정산할 때 문제가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저건 어쨌든 PG사는 외부 서비스잖아요. 그쵸. 외부 서비스인데 락을 어떻게 관리를 하죠? 그게. 외부 서비스지만 걔네가 응답을 왔는지 안 왔는지를 우리가 응답 코드를 보고 보통 확인을 하죠. 응답 코드에 뭐 정상 주문 처리 완료라는 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 내부 락을 걸고 그 락을 해제하기 전까지 걔네가 응답을 주지 않을 때까지는 해제하지 않는 거죠, 락을. 아, 그렇게. 그러니까 내부 서비스에 락을 주는 거네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쵸. 외부의 네. 데이터를, 그러니까 중간 단계예요, 락은. 락이 필요한 이유는 외부와 내부에 걔네가 200이 안 오고 중간, 약간 잠시 멈춤이 올 수 있잖아요. 걔네 서버가 뭐 배포를 한다거나 장애가 났거나 하면은. 네. 그래서 우리의 트랜잭션을 롤백 시키거나 성공시키는 중간 단계의 락인 거죠. 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설계를 하게 되면, 어쨌든 외부 서비스에 의존적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순간 현상이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고,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그쵸, 그쵸. 음, 그러니까 그건 거의 모든 서비스 회사들이 그거는 불가피한 거죠. MSA의 단점이고, 그 이제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그 정산이라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금융관리위원회, 금감원에서 지정한 피지사를 통해서만 내역을 확인해서 나중에 세금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정책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실. 정책이 없다면 그냥 우리 내부에서 피지 서버 만들어서 관련되죠. 근데 그게 음, 나중에 정산 처리할 때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법적으로 음, 내부에서 공인받은 피지사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시스템 간 공유 자원. 사실 제가 내부 외부라고 표현했지만 내부 서버들끼리도 이 락을 같이 써요. MSA를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면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데 방금은 사실 단점이죠, 어떻게 보면. 락을 네. 중간에 또 부분, 그냥 서버 한 대로만 다 하면 되는데, 그럼 왜 MSA를 쓰냐라고 질문을 드리면 혹시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뭐, 예를 들어 서버 한 대에 저 밑에 있는 것처럼 주문 재고 쿠폰이 있을 때, 네, 뭐, 쿠폰 쪽에서 배포를 뭐 잘못됐다든지 뭔가 에러가 났어요. 네, 에러가 나면 이제 서버 그 단일 지점에서 그냥 에러가 났는데 그게 아예 서버가 그러니까 셧다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네, 있잖아요. 그래서
어, 그거를 방지하고자 MSA를 MSA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문이랑 재고 처리는 잘 됐는데 쿠폰에서 에러가 나도 주문과 재고는 잘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그러니까 분리를 하는 거죠, 일종의 서비스들을. 방금 말씀하신 가용성입니다. 가용성을 높이는 행위예요. 네. 네. 그리고 또 있거든요. MS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쓰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MSA를 한 세네 개 있어요. 크게. MSA를 쓰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약간 뭐랄까 글쎄요. 일단 말로 설명은 그렇게까지밖에 못할 것 같은데. 우선 빌드 단위 전문성도 약간 좀 네. 이렇게 주문에만 약간 이렇게 더 집중할 수 있고, 만약에 하나의 서버라면 주문 재고 쿠폰을 개발자들이 뭐 일곱 명이 다 봐야 되는데, 팀 단위별로 주문팀, 재고팀, 쿠폰팀 이렇게 나눠서 좀 더 관리가 좀 더 뭐랄까 세밀하게 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설명드리면 서비스별 개발 스택이 자유로워져요. 개발 스택.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방금 잘 설명해 주셨는데 주문은 C샵으로 개발하고 재고는 자바로 개발하고 쿠폰은 파이썬으로 개발하고 해도 통신만 서로 간의 통신만 규약만 잘 지키면 전혀 문제가 없다.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대규모 회사라면 자기들만의 스택으로 선택권을 주는 게 이게 엄청난 혜택인 거거든요, 사실은. 네네.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게 빌드를 하기 때문에 배포 시간이 빨라져요. 아, 단위가 작아지잖아요. 작아짐에 따라 테스트 코드를 범위 보통 이제 유닛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 유닛을 그 테스트하는 범위가 명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검증된 코드를 짤 수도 있고 배포 시간이 짧아지니까 무중단 배포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중단 배포라는 게 사실 무중단이라는 건 없긴 해요. 혹시 그 배포 방식 중에 블루그린, 네, 맞아. 블루그린이랑 세 가지가 카나리랑, 네, 무중단 배포 방식 세 가지를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블루그린 배포가 있고, 카나리 배포가 있고, 어, 하나가, 저도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어찌됐건 저거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 테스트가 완료되면은 이전 릴리즈 버전을 다 셧다운 시키는 배포 방식이에요. 이게 가능하려면 사실은 배포 시간이 길어지면은 결국엔 그 중간에 점검이 걸지 않는 이상 요청이 오잖아요. 네, 데이터 불일치가 발생해서 재처리를 해야 돼요. 그쵸, 네, 네. 그래서 무중단 배포 방식의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는 건데 그의 전제 조건이 빌드 단위가 작아야 돼요. 왜냐면 바이너리 빌드를 릴리즈 환경에다가 배포시킨 다음에 재실행을 하는 속도가 빨라야 되거든요. 그게 결국엔 데이터 불일치가 적어져요. 한두 건밖에 없어지는단 말이에요. 한두 건은 그냥 DB에다가 어, 그 데이터 확인해서 개발자가 업데이트 쳐도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보상을 하거나. 네. 그래서 이 연관성을 꼭 아셔야 돼요. 이 MSA 때문에 다 나왔는데 개발 스택이 개발 스택이 자유로워지고 가용성이 높아지고 빌드 단위가 작아짐에 따라 테스트 코드 작성이 그다음에 무중단 배포가 가능해진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음. 약간 삼천포로 빠지는 얘기일 수 있는데, 네. 테스트 코드 경우 어떻게
어떻게 좀 작성을 하세요? 어떻게 좀 테스트 코드를 네. 작성하는데 실력을 이렇게 어, 높인다든지, 약간 저는 아직은 테스트 코드 네. 작성 TDD라고 하잖아요, 보통. 네네. 그거를 연습을 많이 해봐야지 늘 것 같긴 한데, 그걸, 저도 사실 TDD로 개발한 적은 거의 없고, 왜냐면 네, 이게 QA라는 전문 직군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병행적으로 일을 하거든요, 저희는. 저희 회사는. 네, 그래서 TDD까지는 아니지만, 테스트 코드를 어떻게 잘 작성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우선 API 설계가 잘 돼야 돼요. 첫 번째 API 설계가, 어, API 설계를 잘한다는 말은 사실은 그 핵심 기능 단위를 잘 쪼개야 되거든요. 핵심 기능 단위라고 하면은 방금 말한 것처럼 여기서는 주문, 주문한다. 재고 관리는 뭐 이제 백오피스 쪽 기능일 것 같고, 발급한다. 사용한다. 조회한다. 이렇게 추상화를 잘 해서 인터페이스화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추상화를 해놓은 거를 이제 임플리먼트 하면서 다양성을 이룬 코드가 있어질 거잖아요. 네. 지금 말이 좀 길어지긴 하는데 결국엔 API 설계를 잘해서 핵심 단위별로 추상화를 잘하는 인터페이스의 서비스 객체들을 유닛 단위별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이게 첫 번째 조건 유닛 테스트를 작성하는 조건이고 두 번째는 유닛 테스트를 아무리 잘 작성을 하더라도 유저의 시퀀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거죠, 조합. 유저의 실제 비즈니스 로직의 조합에 따라서 통합 테스트를 또 작성해야 돼요. 이중으로. 그래야 안전해요. 왜냐면 단위별로는 성공했는데 내가 순서를 바꿔서 API를 호출해 보니까 데이터가 등성이 없었기 때문에 API 호출하고 B API를 성공했더니 B API 먼저 호출하고 A API를 호출했을 때 실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단위 테스트 말고도 통합 테스트가 필요한 상황이 있어요. API를 네. 개발하다 보면. 네. 그래서 이중으로 실제 유저의 주요 비즈니스 시퀀스들을 통합 테스트를 작성한다. 음, 이 그럼, 정도만 아시면 돼요. 사실 진짜 테스트 코드. 사실 테스트 코드를 완전 자동화를 하려면 어, 데이터가 멱등성이 보장되는 API를 계속 개발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테스트 코드를 실행할 때마다 다 다시 초기화시켜주는 상태가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라이브 데이터에다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쵸, 네. 네, 그래서 제가 말한 단위랑 통합이랑 이중적으로 방어를 하는 거죠. 그럼 저 단위 테스트 보통 스프링을 개발을 하니까,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개발을 하니까, 네, 통합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프링의 프레임워크의 그 라이브러리들을 써서 보통 통합 테스트를 하잖아요. 네네, 뭐, 리퍼지토리 테스트를 한다든지, 컨트롤 테스터를 한다든지. 네. 근데, 단위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포조 클래스의 어, 그런 단위 클래스, 그런 서비스 로직을 이제 테스트를 하시는 건가요? 그 코드들을 짤 때? 그거는 이제 팀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달라서 이걸 또 정형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냥 API에 추상화되어 있는 서비스 객체를 주로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서비스 네, 테스트라는 네. 거죠. 그쵸. 서비스 객체의 테스트죠. 그럼 그, 서비스 네. 객체 테스트라는 것은 서비스에 그 있는 메서드들 테스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음, 그 객체의 성공 테스트, 실패 테스트, 아니면 조합 테스트.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인 것 같고, 근데 외부 데이터를 테스트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목격치를 쓰는 거고, 네, DB도 사실 목격치가 필요하죠. 왜냐면 보통 개발자는 DB 데이터까지 직접 관리하지는 않잖아요. 음, 외부 API랑 DB는 목격치를 써서 쓰되, 실제 QA 환경에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도 테스트를 해야 돼. 그래서 목격치의 한계도 있거든요. 내가 상황을 예시를 들어가면서 객체를 만들었더니 실제 데이터는 달라가지고 틀릴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QA 환경이 필요한 거고, QA 환경과 라이브 배포 직전에 QA와 라이브가 다른지도 데이터를 한 번씩 봐주면 좋죠. 그래도 장애가 나면 빠르게 고쳐야죠. 음, 네. 그래도 장애가 나는 게 현실이에요. 네, 장애가 안 났다는 건 그 코드를 수정하지 않았다는 말이랑 똑같기 때문에
사실 장애는 그냥 친숙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영을 오래 하다 보면. 그렇지만 장애는 어쩔 수 없이 나지만 어쩔 수 없는 걸 빠르게 해결하는 게 저는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테스트 코드 작성도 막 예를 들어 나중에 뭔가 코드를 작성할 기회가 아니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네. 테스트 코드 작성하는 것도 한번 이렇게 네, 리뷰 다 해드립니다. 그 디스코드 같이. 네. 네네네. 네. 그리고 요 캐스 알고리즘도 정리해 오신 게 있으실까요? 어 저거 아니요 저거 아니 그러니까 네. 좀 보긴 봤는데 네. 그냥 네. 잘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정리하라고 하셨는데 내부 동작 하나 뭐 A to Z까지 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충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만 알아와야 되는 건지. 사실 요 캐스 알고리즘을 제가 던진 이유는 네. 락이 뭔지를 정의를 알아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고 요거를 딱 음, 정리해 오시는 게 사실은 어 제가 그렇게 깊이를 말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사관님의 그 자유도를 뺏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깊이를 추상적으로 깊이를 말해버린다? 왜 그러니까 예를 뭐죠? 들어서 캐스 알고리즘에 뭐 락풀이랑 이거 정리 요 단어들만 정리해 오세요라는 숙제보다는 네. 캐스 알고리즘의 전반적인 걸 한번 정리해 와보세요라는 게 사실은 자유도를 주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최대한 정리해보라는 말이었어요. 그런 거 음, 상관없이 제가 정해주는 거 상관없이 그냥 사관님이 정리할 수 있는 최대한 깊이를 정리해보라는 말이었어요. 네. 네, 의도는 그랬고 캐스 알고리즘을 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저도 그냥 똑같이 구글링해서 예제 블로그들이 많을 거예요. 영어가 안 바뀌네. 됐죠. 잠시만요. 제가 아, 네. 칠게요. 한 번만 네, 바꿔주시면 캐스 알고리즘. 네. 요게 그냥 락을 설명한 거예요. 락이 무엇이냐? 락이란 거는 두 스레드 간의 경합을 누가 점유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으면은 실패. 안 하고 있으면 너 지금 접근할 수 있어. 에 대한 알고리즘이에요. 한마디로. 그게 이제 컴페어 밸류랑 익스체인지 밸류로 값을 전달해서 메모리의 목적지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공유 변수죠. 어떻게 보면 공유 변수에 있는 값을 변경해도 돼? 마라에 대한 알고리즘이에요. 쉽게 말해서. 정말 쉽게 말하면. 네. 근데 이걸 실제 자바의 지금 코어 이게 스레드잖아요. 스레드가 여러 개 지금 경합 상황인 거죠. 이게 힙에 올라가 있는 공유 변수 카운트를 얘가 접근을 동시에 조회하기도 하고 동시에 접근하기도 하잖아요. 락을 안 걸면. 근데 네네. 이 캐스 알고리즘 락이 어떻게 해제하는지 이 JVM 메모리에서 어떻게 해제하는지를 상세하게 알아야 락을 이해한 거예요, 사실은. 상세하게 아, 여기 설명을 보면은 CPU 캐시 메모리를 저장한다. 그리고 값을 증가시킨다. 힙에 반영된 값을 변경하기 전에 이전 힙과 값을 저장해서 저장해서 비교한다.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변경하기 전에 카운트 값과 힙에 저장된 카운트 값이 다를 때는 반환.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어디에 중간 저장을 놔둬서 다른 스레드가 변경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 번 더 인지하는 알고리즘이에요. 만약에 지금 내가 변경하지 않았는데 다른 스레드가 변경한 거를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결국엔. 네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내가 코어 1인데 코어 2가 지금 얘를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를 부분 부분 체크하는 알고리즘이 캐스 알고리즘. 음, 얘가 왜 필요하냐면 얘가 사실은 락의 동작 원리고 그 락의 어,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캐스 알고리즘을 넓게 쓰면은 아까 비관적 락이 되는 거고 좁게 쓰면은 낙관적 락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의 하나의 예시가 오토믹 변수고요. 오토믹 변수가 결국에는 내부적으로 다 타고 들어가면 캐스 알고리즘을 다 차용한 거예요. 오토믹 변수가 뭐냐면 예시를 볼게요. 자바 오토믹 변수. 저게 뭐 아토믹 인티저를 쓰기도 하고
맞아요. 아토믹 인티저의 내부 코드를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데, 네, 한영 한번 바꿔주실래요? 영어로 한번. 네, 네. 맞다. 네, 저도 되네요. 락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저 내부 변수에서 이미 락을 구현했다라는 말이에요, 저게. 락풀이라는 게, 사실은. 온토믹 인티저를 예시로 들면, 다르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실패를 받아놔라. 이게 결국엔 락의 원리잖아요. 근데 락을 안 걸고 락이 있는 것처럼 동작을 하게끔 만드는 알고리즘이에요. 음. 좀 어렵나요? 잠시만요. 네네. 현재가 V와 예상가 V요. 예상가 V라는 게 없죠. 예상값이란 음, 게 여기서 방금 이 그림이 잘 설명을 해줬는데 아주 내가 접근했을 때 0이잖아요. 네네. 코어 1의 스레드 1 입장에서는 내가 접근한 건 0인데 내가 변경하는 시점에 이전 데이터가 0이어야 되는데 얘가 1로 바꿔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실패를 시켜서 내가 연산하던 걸 실패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락을 안 걸었는데 락을 건 것처럼 수행하는 거죠. 사실 내부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 데이터, 바꾸기 전 데이터랑 바꾸는 시점의 데이터가 같은지를 계속 확인하는 그럼 알고리즘이 캐스 알고리즘. 이 코어에서 계속 뭔가 히트를 하겠네요. 그러니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계속 체크를 하겠네요. 이 서로 맞아요. 그 스레드에서. 체크하는 예제 코드가 이제 여기 예제 코드 나올 텐데 보시면 이 볼레타일 키워드랑 그 방금 락풀이랑은 연관이 있는데 잠깐만. 예제 코드 이 컴페어 앤 스왑이 결국에는 제가 말한 거거든요. 요 구현체가 구현체를 안 알려줬네. 지금 C 언어가 C로 알려줘가지고 예, 자바로 네. 알려드려갈게요. 이게 자바는 완전하게 동일하게 구현할 수 없다는 이유는 메모리를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JVM의 메모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얼록과 딜리트를 못해요. 자바는 GC가 자동적으로 널 처리할 때 그 저스트 인 타임으로 해제를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C랑 C++의 자바와의 큰 차이점은 메모리를 직접 접근해서 해제할 수 있냐의 차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 락이라는 중간 지점에 메모리를 접근해서 임시 저장해놨다가 내가 이 스레드에서 공유 변수의 값이 이전 내가 접근했을 때 값과 해제할 때 값이 같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메모리를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코드를 구현할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JVM 메모리에 뭔가 아까 잠시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JVM에 있는 JVM에 있는 메모리에 접근하는 거구나. 여기다 힙에다가 뭔가 하나를 메모리 값을 얹어놓고, 생성은 할 수 있는데 해제를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해제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힙 영역에 있는 메모리의 값을. 네. 근데 지금 근데, 이 락프리 알고리즘, 저 캐스 알고리즘은 해제를 해야 네.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자바 아, 네이티브 코드는 C로 돼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해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게, 네. 저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아까 설명을 해주셨을까요? 그거를? 우선 메모리 해제는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메모리는 우선 못 들은 걸로 해주시고 아, 네네. 예, 그냥 그건 부가적인 설명이라서 굳이 물어도 될 것 네. 같아요. 결국 캐스 알고리즘의 동작 원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즉, 그 캐스 네.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잠깐만요. 네, 여기 있네요. 컴페어스와 민트 요건데 요거를 타고 들어가 보면 여기 있네요. 이게 예상되는 밸류랑 예상되는 밸류를 어, 찾을 때 이 조회 시점에는 동시에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스레드가. 네네. 그때 싱크로나이즈 키를 써서 조회조차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싱크로나이즈 키워드를 메서드를 크게 범위를 잡으면 그만큼 그 메모리를 접근할 때 다른 스레드가 접근을 오랫동안 못할 거잖아요. 저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 때문에 락을 처리하는 것처럼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캐스 네. 알고리즘의 논지는 그 목적은 이 싱크로나이즈 키워드를 가장 작게 써서 최대한의 효율을 내자라는 의미. 음, 그러니까 사실 그냥 제일 쉬운 거는 이 메서드 앞에다가 그냥 다 모든 게 다 모든 메서드에 싱크로나이즈 키워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시성이 다 보장될 거잖아요. 네. 그렇게 쓰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중간 계산을 하거나 뭐 다른 API를 호출하거나 응답받을 때는 동시성 조회 다른 스레드도 병렬적으로 처리를 하되 내가 정말 중요한 마지막 커밋 시점에는 야, 그래도 내가 이전 변수랑 이전 그 상태랑 다른 스레드가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를 부분적으로만 동기화를 걸어서 걸었네. 그러면은 내가 이전 값이랑 똑같아. 그러면 다른 스레드 안 건드렸네. 그럼 성공시켜서 실제 커밋을 하는 거고 아니야. 이 값은 지금 동시성 보장되지 않았어. 실패 처리해서 내가 작업하던 거를 다 롤백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잠시만요. 아까 여기서 뭔가 처리하려고 했을 때 계속 읽었는데 이 0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1로 바꿨기 때문에 예상했던 값이 0이었는데 요, 요- 들어온 확인한 값이 1이어서 뭔가 업데이트 처리를 하려고 했을 때 실패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쵸. 나는 네. 영어로 읽어서 1로 바꾸려고 하는데 얘가 1로 바꿔버렸어 이미. 그리고 이 안에 이 스레드 1 안에서 바꾸기 전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 업데이트 할 시점에 읽었던 조회할 업데이트 시점과 업데이트할 시점의 데이터를 다 관리하는 거죠. 왜냐면 락을 그래 안 걸고 다른 네네. 스레드가 이 데이터가 바뀌었는지를 감시를 하는 거예요 얘가 이 내부에서. 그렇죠. 그래야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확인을 네, 할 수 있는 건데 네, 어쨌든 그러면 조회할 시점에 저 카운트에 있는 변수의 값을 계속 그걸 관리를 했고 네. 업데이트할 시점에 또 카운트에 대한 변수의 값을 관리를 해서 여기서 비교를 한다는 거잖아요. 요게 락프리의 개념이에요 사실은. 사실 락이 있긴 한데 적게 있는 거죠. 아주 극소수로. 그래서 락을 안 건 것처럼 병행적으로 동작을 해요. 시- 어, 마, 어, 네. 정말 낮은 확률로 공시성이 실패가 되더라도 우리는 그 값을 이 캐스 알고리즘으로 잡는 거죠. 그렇다면 네, 그 조회할 때 그 카운트 변수에 대한 값을 이 스레드 코어 내부에서 그 메모리에 가지고 있을 텐데, 네.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업데이트 할 시점에 그 카운트에 대한 변수에 대한 값을 또 이렇게 하나에 또 만들어서 캐시 메모리 두 개를 관리한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거는 그냥 이 공유 변수만 아니면 돼요. 그 공유 변수가 아닌 거를 코어 1이 또 다른 힙에다가 저장을 해도 되고 이 코어 스레드 내에서 스레드 로컬에서도 관리해도 되고 그거는 상황마다 달라서 그러니까 네. 그렇게도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서, 네. 여기서 어, 핵심은 락을 안 거는데 락을 정말 미세하게 정말 필요할 때만 거는데 병행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드는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 이 미세하게 건다는 게 그 이 알고리즘으로 그 한 거잖아요. 미세하게 그, 건다는 게 정말 추상적으로 들리실 것 같은데 여기 네. 미세하게 거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딱 그러니까, 커밋 바로 직전 시점. 어, 그리고 맨 처음 조회 시점. 조회 시점은 안 걸어도 되죠, 사실. 왜냐면 결국엔 업데이트 시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어느 부분이 이해 안 되시나요? 제가 좀 아니요. 이해는 됐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좀 파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저도 확인을 더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개념이 사실 그 DB 락을 걸 때 왜 부분적으로 걸어야 되는지 부분이랑 똑같아요. 이걸 DB 분산 락을 업데이트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옮겨온 개념이에요, 사실. 음. 아까 DB 락을 말씀이신 거죠? 네, DB도 이제 스크립트 SP 단위로 걸 수도 있고 그 로우 단위별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함수 단위별로도 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함부로 많이 걸어버리면 장애랑 연결이 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억 로우짜리 테이블에다가 테이블 락을 걸어버리면 그 실시간으로 막 한 초당 1,000건씩 오는 API인데 조회를 계속 1,000건씩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송금을 하는 중간에 어플리케이션 꺼버리면은 타임아웃이 날 거잖아요. 요청이 처리가 안 될 텐데. 그런데 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조회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락을 어떻게 걸어서 예외 상황들도 잘 재처리를 하고 나머지 가용성도 높이면서 서버에 장애가 안 난 것처럼 잘 운영할 수 있을까가 사실 이 락의 핵심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요 네. 개념을 그래서 캐슬 알고리즘을 설명하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 락을 걸어야 된다는 개념을 이해하라고 제가 네, 숙제를 내어드린 겁니다. 네. 제가 그거는 다시 한번 네네. 공부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네. 그 부분은. 네. 그래서 이거를 개발 어쨌든 블록으로 이게 정리, 근간이 되는 내용이니까 어떤 네. 다른 DB나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도 근간이 되는 내용이니까 다시 제가 네. 확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이것도 근데 개발 블록으로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개념을 기술 면접에서 물어볼 텐데 만약에 잘 네. 정리하시면은 덜 물어봐요. 실제 너가 쓴 것만 확인을 하면 돼요. 그래서 네네.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네. 안 그러면 이 락 알고리즘만 설명하다가 한 시간이 끝났는데 잘 설명을 했어요. 근데 다른 게 확인 안 됐어. 그러면 애매하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음, 미연에 방지하고자 미리 다 작성을 해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성 예제 코드 왜 필요한지 설명. 이것도 혹시 작성해 오신 게 있을까요? 아니, 저거는, 네. 네, 좀 못했어요. 이거는 그러면 GPT를 잠깐 이용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처음부터 다 쓰면 다양성 그냥 그대로 물어보면 예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실제 예시. 실제 결제인데 여러 가지 결제가 있잖아요. 방식이. 근데 이거를 상속을 안 했네요. 딱 봐도 지금. 그냥 페이먼트 서비스 하나에서 없을 때잖아요. 없을 때면 네, 결제라는 페이가 이 서비스 객체가 세 개가 생길 거고 같은 메서드가 이 명칭은 같지만 중복 코드가 발생이 되겠죠. 100% 중복이라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카드나 간편이나 포드인트나 다 PG를 통해야 될 텐데 그 PG 코드도 다 그럼 중복 코드가 발생할 거잖아요. 그 다용성으로 인터페이스 페이먼트에 페이를 해서 오버라이드를 각각 한 거죠. 네네.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 페이먼트에 있는 이 보이드를 다 무조건 임플리먼트 해야 돼서 이 파라미터 인자나 메서드 변수나 리턴 값이나 다 객체별로 통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핸드폰 충전할 때 C타입과 8핀 있잖아요. 네. 걔네 어떻게 보면 인터페이스예요. 음, 다른 사람의 C핀도 내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충전기로도. 그쵸, 네. 그 갈아 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페이먼트를 상속받은 카드 페이먼트지만, 이 페이먼트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다른 객체도 사실은 이 페이먼트를 갈아 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이 열려있다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속을 통해서 객체를 생성한 거를 다용성으로 이렇게 인자도 똑같지만 객체마다 구현체, 호출 시점의 구현체를 직접 찾아 들어가서 호출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부분 변수로 모든 세 개를 다 지금 호출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이게 음, 다용성 코드예요. 안 그러면, 아니, 다용성 코드가 아니네요. 지금 보시면은. 다용성 코드 맞구나. 네. 부모 변수지만 자식 객체를 호출해놓고서 음, 똑같이 서비스 점으로 다 호출할 수 있잖아요. 세 가지를. 네. 네네. 네.
여기서 확장에 유리하고 수정에 닫혀 있다. 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사용성을 써야만 추후에 복잡한 로직을 추가 개발했을 때 중복 코드도 발생 안 하고 테스트 코드도 단순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네, 그리고 뭐, 이 정도 음, 설명하시면 돼요. 음,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이건 자바의 신 이건이겠죠, 이거? 자바의 신 이건. 어, 안 보이네요. 어디 있을까? 아, 여기 있네요. 1권의 17장이네. 네, 1권의 17장. 아, 네. 혹시 어노테이션은 어떤 내용일까요? 어노테이션이 무엇일까요? 어노테이션은 일종의 메타데이터인 건데,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네, 그, 어, 어노테이션이 어떤 상태값이나 뭔가 행위를 하는, 상태값을 나타내거나 행위를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냥 그 클래스나 뭐 메서드나 다 어디에 붙을 수 있는데, 타입이나 네. 그거를 이제 설명해주는 메타데이터로 쓰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여기 책에서 나오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오버라이드, 네. 그리고 디프리케이티드, 그리고 서프레스 워닝. 예. 그 오버라이드는 어떤 역할일까요? 오버라이드도 사실 어 부모 클래스에 선언된 그 추상화된 그 인터페이스 메서드를 구현을 할 때 네, 오버라이드를 굳이 안 붙여도 컴파일 시점에는 에러가 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메타데이터처럼 부모의 메서드를 상속받아서 네, 구현을 했다라고 이렇게 네,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개발자들한테도 네, 네. 보여주기 위해서 오버라이드를 쓰는 걸 네. 저렇게 붙여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컴파일은 되는데 그 만약 오버라이드를 붙이고 상속을 안 하면 워닝이 뜹니다. 경고. 붙이고 상속을 안 하면 그러니까 아, 네, 네, 그 인터페이스는 무조건 상속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쵸. 그 앱스트랙트는 사실 상속하지 않아도 성공을 하거든요. 네, 그때 만약에 부모 변수에 오버라이드 붙여놨는데 자식 객체에서 호출하지 않으면, 상속하지 않으면 컴파일은 되지만 너 지금 오버라이드를 붙인 메서드를 자식 객체에서 구현하지 않았어라고 워닝을 띄워주는 기능을 해요. 워닝을 떴었군요. 네네. 나머지는 뭐 이건 안 쓰는 거라고 명시한 거고 얘는 그 라이브러리 뭐 특정 라이브러리 컴파일스 나는 거를 그냥 애초에 워닝을 제거하는 이 네, 어노테이션 쓰면은 워닝을 안 그 빌드할 때 컴파일 시점에 안 띄게 한다라는 기능어예요. 얘는 비즈니스 로직에는 원래 관여를 안 하거든요. 네, 자바에서는 자바 어노테이션만 봤을 때. 근데 스프링에서는 이제 관여를 합니다. 그게 큰 차이가 있어요. 스프링 어노테이션은 실제 관여를 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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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 차이가 있어서 근데 요거는 이제 토비 스프링을 읽을 때 많이 나올 거라서 약간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스프링 어노테이션은 런타임 시점에도 관여를 한다. 런타임 시점에도 어, 제어와 연관이 있다. 이 정도로만 우선 알고 계시면 되고 18장은 그냥 지금까지 배운 거 복습이라서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면 그냥 2장 2권을 받아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네, 보니까 읽어봤는데 딱히 뭐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복습이라서 네. 쓰시면 넘어가겠어요, 이번으로. 이번, 저희가 왜 이렇게 수업이 느린 것 같죠?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도 자바이신 1권을 방금 끝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네요. 근데 저희가 개발 블로그나 뭔가 계속 깊이 있는 내용을 다뤄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번, 그냥 JVM도 저희가 정리했었잖아요, 개발 블로그로. 했었잖아요. 네.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정의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JVM의 정의만 말씀해 주세요. 그냥 넘어가기 좀 찜찜하니까. JVM 볼까요? JVM은 자바 버추얼 머신인데 이제 자바 가상 메모리이고 어, 정의를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그 실행되는 환경이다. 환경의 구성 요소로는 뭐 GC, 알지. 클래스 네. 로더, 런타임 에어리어, 익스커션 엔진 등이 있다. 정도가 정의가 될 것 같아요. 음, 특징은 보통 정의랑 특징이랑 같이 엮어서 말할 때도 있는데 OS 독립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네, 그 정도? 네. 추가로 말하면 뭐 GC의 동작 원리나 아니면은 지트 컴파일러 정도. 지트 컴파일러 제가 빼먹었네 무슨 요소 중에. 지트 컴파일러는 뭐 컴파일 스크립트 언어의 특징과 뭐 정점 컴파일 특징의 장점을 혼합한 뭐 하이브리드 컴파일러다. 이런 게 특징이죠. 어떻게 보면 JVM의. 네. 자바랭도 저랑 했었죠. 심지어 공부하는 방법도 같이 검색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죠? 그 뭐냐 이렇게 저랑 검색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이거를 검색한 적이 없네요. 왜 없지?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 본 적 없나요, 저랑? 네네 자바랭은 안 들어가 봤어요. 같이. 아, 요거는 그냥 자바랭이야 치면은 제일 유명한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바랭. 딱 요 그림이거든요. 자바랭 패키지는 디폴트 패키지예요. 자바 JDK 안에 있는. 네. 이 특징은 가상 최상 부모가 오브젝트고 걔를 합의로 하는 수학 계산 연관된 뭐 루트 제곱 같은 그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주고 넘버라는 객체 안에는 우리 그 프리미티브 타입인데 프리미티브 타입이랑 다른 객체에는 어떤 특징이냐면 프리미티브 타입은 소문자 내는 대문자잖아요. 얘는 얘는 래퍼 클래스 맞아요. 아닌가요? 래퍼 클래스죠. 래퍼 클래스로 너를 체크를 할 수 있는 널 상태를 가질 수 있는 객체고 스트링 클래스도 이 자바랭 패키지 안에 있어. 문자열을 다루는 버퍼도 있고 그다음에 스레드 연관된 스레드를 제어할 수 있는 스레드 클래스들이 이 자바랭 패키지 하위에 있습니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자바랭 패키지. 네. 제네릭은 저랑 안 했었죠. 네. 근데 여기는 네, 못 제네릭이 무엇일까요? 읽었어요. 여기는 못 읽었어요. 아, 네, 그러면 네. 이번에 3장부터 읽는 게 숙제가 되겠네요. 이거. 이번 음, 3장부터 일주일치니까 6장까지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리고 그럼 요 개구리 책을 읽으셨어요? 네, 개구리책 이 읽었죠. 책을 나가야겠네요. 잠시만요. 얘도 개구리책. 네. 요건 뭐예요? 숙제 중 못해왔던 거를 해오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번 시간 마지막에. 그, 그냥, 아, 블로그 글도 좀 써야 되고 네. 했어야 됐는데, 이제 그것들 못한 것들을 좀 해오기로 그냥 이렇게 써놨던 것, 네, 써놨었어요. 해오신 게 있으실까요? 제가 피드백을 드려야 될 게 있는지 확인하려고 물어본 겁니다. 아니, 없습니다, 아직. 알겠습니다. 네. 2장을 읽으셨으니까 2장 짧게라도 나가고, 어,
이 장은 사실은 그 자바 런타임 에어리어에 있는 그 영역이 크게 5가지가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자바 JVM 런타임 에어리어가 사실 5가지가 있어요. 영역이. 런타임 에어리어가 런타임 에어리어 안에 힙이랑 뭐가 있죠? 힙, 스택, 그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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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안 나. 어,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나네. 스태틱이 맞나? T 변수라고 해서 클래스, 메서드네, 메서드. 스택이 아니라 스태틱이 아니라. 메서드 네. 에어리어, 스태틱은 키워드고, 얘 스태틱으로 네. 키워드를 쓰는 녀석들이 메서드 영역에 메서드 에어리어에 네, 들어가 있으니까, 네. 네네네. 그리고 PC 레지스터, 시리스트, 네. 네이티브, 메서드, 스택 이렇게 5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런타임 에어리어. 네, 네네. 그 중에서 보통 우리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스레드를 안 쓴다는 가정하, 스레드를 명시하지 않는 가정하에 이 3가지로 분류돼요. 변수들이. 네. 전역 변수, 뭐 지역 변수, 클래스 변수, 네, 네. 클래스 변수. 요 3가지가 각각 언제 저장되고 그 변수, 메모리 공간의 특징을 설명한 장이에요. 네. 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혹시 요 세 네네. 개, 5개 중에서 이해 안 되시는 메모리 영역이 있으세요? 근데 뭐, PC 레지스터나 네이티브 메서드 스택은 JNI의 뭔가 값들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영역인 걸까요? 네이티브 메서드. JNI가 그 JDK 그 뭐 외부 언어로 작성된 시스템 콜을 하는 라이브러리를 저는 알고 있고, 이 질문이 네이티브 메서드 스택에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는지가 질문인 거죠? 네네, 뭐, PC 레지스터나 약간 저 두 가지는 네, 관심 있게 보지는 않아가지고, 뭐, 맞아요. PC 레지스터는 그 스레드 로컬이나 어 스레드 로컬을 접근할 때 사용하는 영역인데, 저도 지금 설명하니까 안 되는데 각각 물어보죠. 같이 보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같이 알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이렇게 막 달달 외우진 않아요. 면접 보듯이. 네. 그렇지만 이렇게 물어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때그때 기억이 안 나면. 음. PC 레지스터는 카운트 레지스터. 스레드마다 하나씩 존재하는데, 어느 명령 주기까지 실행했는지를 저장한대요. 명령어의 주소.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의 주소. 명령어의 주소라는 거는 이 프린트 ln. 이게 명령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결국에 아까 그 자바 랭 안에 있는 패키지란 말이에요. 네. 자바 랭 패키지 하위의 메서드인데 이 메서드의 몇 번째 줄을 실행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마지막 주소 값을 저장한대요. 마지막 라인. 어쨌든 저희는 저 주소값을 어디까지 실행했는지 이런 거는 알 수는 없고 다 실행되고 난 후에 그 상태를 보는 거니까 저거는 그냥 뭐 JVM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동작한다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프린트 ln을 찍다가 갑자기 어플리케이션이 죽었어요. 네. 근데 왜 죽었는지 예외나 로그가 안 남아 있어. 근데 이 메모리는 아직 어플리케이션 죽었지만 메모리는 살아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메모리 접근해서 어느 명령줄까지 읽었다가 죽었다. 왜 죽었는지를 여기서 이제 스택 트레이스나 이제 트러블 슈팅을 하는 거죠. 저도 PC 레지스터를 직접 접근해서 뭐 어느 메모리 주소에서 실행되는 메소드를 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단서가 안 남는데 애플리케이션이 죽은 이유를 알아야 된다면 여기를 참조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이티브 메서드 스택. 외부 네이티브 메서드 호출을 할 때 사용하는 영역인데 어떻게 호출을 하냐면 이 나노 타임이 자바 게 아니에요. C++ 코드인데 네네네. 요때 이 자바 네이티브 메서드 스택에서는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냐면 아, 현재 뭐 시스템 OS 환경에 그 시스템 값을 뭐 부를 때나 그런 값들을 뭐 가져올 때 쓰나 보네요. 쓰는 지금 상세히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만 말하면 OS 수준의 스택 프레임이 뭔지를 설명을 못할 것 같거든요, 제가. 그래서 네이티브 메서드 스택은 OS 수준의 네이티브 스택.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바로 된 게 아니라 C++, 외부 기타 언어로 된 패키지들의 라이브러리들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영역인 거예요. 네, 그게 다네요. 네. 거기 네네. 저장된 거를 호출하는 것뿐이에요. 접근해서. 나노타입.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도로 그 2장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여기서 더 이해가 안 되신 게 있으실까요? 아니요, 네. 그냥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전에 그 자바이신에서 봤던 내용들이라 대부분이. 3장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다 했던 거라서 사실은 그냥 복습 겸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OOP 네 가지 특성도 같이 다음 시간에 저한테 설명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솔리드. 네, 이거 5원칙이고 OOP 4대 특성은 캡상 추다잖아요. 캡상 네. 추다는 뭐 아마 OOP는 여기서 올 거예요. 여기 5장에서 있는데 이건 나중이네요.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아니요, 질문은 딱히 없는 것 같고, 일단 공이락부터 베타락 분산락의 경우도 또 다시 정리해서, 개발 블로그로 정리해 보셔야 제가 계속 피드백을 드리면서 디벨롭을 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한 주 동안 또 잘 해봐 주시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